부천의 한 고시원입니다. 갈색벌레가 침대 매트리스에 붙어 있습니다. 방바닥에도 심지어 옷에도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문의해 보니까 사람 피를 빨아먹는 빈대였습니다. 민원인은 빈대에 물려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올랐고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빈대가 최근 이렇게 다시 출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됐고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도 빈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요. 이 빈대가 어디에서 국내로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거는 이 끝쪽 모양이 조금 그동안 봐왔던 벌레들이랑 다른 것 같았고 좀 더 납작했던 정도? 저렇게 작은 벌레가 피를 빨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밤이랑 새벽을 기점으로 많이 가려웠어요. 제가 웬만해선 가려움을 잘 참거든요. 근데 좀 피부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많이 가려웠어요. 보시는 이 벌레, 진드기입니다. 거미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 길이는 일반적으로 0.5mm에서 1mm 정도고요. 커봐야 2mm입니다. 사람 맨눈으로 보기엔 아주 힘들겠죠. 그런데 진드기에 물려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살던 49살 여성은 지난 5일부터 발열과 두통 등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SFTS 검사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진드기에 물렸다고 무조건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SFTS를 유발하는 특정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야 사람도 감염됩니다. 지난해 SFTS로 인한 국내 사망자만 40명, 10년간 누적 치명률은 18.7%로 분석됩니다. SFTS 진드기에 물린 뒤 길게는 보름 정도까지 잠복기를 갖는데요. 38도에서 심하게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두통, 근육통,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 곤란에 콩팥을 비롯한 여러 장기 기능에 문제가 생겨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 SFTS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당장 병원을 가는 게 최선입니다. 진드기 자체도 잘 보이지 않는데 물렸다고 이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인지 바로 알 수 없겠죠. 일단 물렸다면 진드기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괜히 직접 맨손으로 뗐다가 진드기가 터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면 손이 아닌 핀셋을 이용해 수직으로 천천히 진드기를 떼고 그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면 좋습니다.
진드기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일 텐데 어디에 많을까요? 진드기는 주로 야산이나 풀숲에 서식합니다. 지난해 SFTS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사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물론 도심 주변 등산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풀밭이나 잔디 위에선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일을 하거나 산행을 갈 땐 여름철이라 해도 소매가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진드기에 물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드기가 몸에 붙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잔디밭에 그냥 앉지 말고 돗자리를 까는 게 좋고요. 풀밭에 함부로 옷을 벗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진드기 확인하고 깨끗이 샤워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SFTS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특히 취약합니다. 면역력이 약한데 농작업 등의 야외 활동이 잦아 진드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증상도 더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귀찮으시더라도 농사일 하실 때 장갑과 장화까지 꼭 갖춰 입고 작업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풀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야산입니다. 채지포로 훑어내자 벌레가 묻어나옵니다. 진드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설치해놨던 벌레잡이용 덫 트랩도 걷어봅니다. 역시 진드기들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거의 9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찌쯔가무시를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중에서도 SFTS가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선 SFTS가 140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25명이 숨졌습니다. 치명률은 18%에 이릅니다. 발열하고 복통, 설사, 오심구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합병증으로 출혈, 그다음에 다발성 장기부종 등이 발생을 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가 위험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SFTS 환자 발생률은 강원도가 1.8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올해도 이미 이달 초 홍천에서 60대 여성 1명이 SFTS에 감염됐습니다. 현재 SFTS는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밖에 나갔다 온 뒤에는 옷부터 다 빠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 벌레가 붙어 있거나 벌레에 물리진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몸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한 뒤에 고열이나 복통처럼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 4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북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이곳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건 화상벌레입니다. 닿거나 물렸을 때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잠도 자기 어렵습니다. 비싼 기숙사비 내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차라리 자취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도 나오고 이 정도면 기숙사에서 방역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입니다. 이미 6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하천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는 곤충인데 최근에는 일상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2년 전 처음으로 이 곤충을 발견한 뒤 해마다 여러 차례 방역을 했지만 근처에 농경지가 있어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수가 이뤄지는 가을철에 더 많이 발견되는데 건물이나 가로등 불빛에 몰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이제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약품 퇴치제를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주 환기시키고 청소를 자주 한다면은 화상벌레는 반드시 도구를 사용해 잡아야 하고 피부에 닿거나 물리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곳곳이 깨져 울퉁불퉁한 바닥. 서랍장은 벽돌을 괴어 겨우 세워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의 아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명이 사는 집.
거실 바닥을 받치는 나무가 썩어 내려앉고 있는데 바닥이 깨지면서 보일러 열선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보일러 선인데. 이러면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애들 화상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깨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벌레도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조금 깨끗한 방, 벌레 안 나오고 하는 방, 이제 그런 걸 원하긴 하는데 참 부모로서 좀 애들한테 그런 거 불편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식구도 많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네모안, 한 명이 사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정한 면적 14제곱미터입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방과 면적도 늘어나야 하고 채광과 난방 같은 환경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주거 기준, 주거 빈곤층에게는 법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새남매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 집은 반지하라 늘 습기가 차고 수시로 벌레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이가 자는 사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피고론이 가고 이렇게 흐르길래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조그만 뭐 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물은 것 같다고.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잡아 들으면 그냥 바닥에 까맣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은 불편함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주거 취약 가구를 조사했더니 75% 이상이 주거 환경 때문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 등이었습니다. 아동 주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먼저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그 아이의 평생의 기회를 좌우해요. 그 열악한 집에서 습기와 곰팡이랑 싸우면서 이제 아이가 병을 얻게 되고 그럼 이거 결국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좁고 열악한 수준을 넘어 집이 아닌 곳에서까지 살고 있는 주거 빈곤 상태의 아동은 전국에 약 9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 또 야외로 나가서 가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31명이 숨졌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31명이면은 이 자체로도 이제 많은 숫자입니다만 그 작년 전체 사망자의 이게 2배에 해당된다면서요? 작년에 19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이제 8월까지 31분이니까 뭐 거의 2배 올해 돌아가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 야생진드기병, 소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산이 민둥산이라 야생동물도 없고 수풀이 별로 없었어요. 예. 자연보호가 되면서 산이 우거지고 수풀이 늘면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야생동물이 늘고 이 야생동물을 숙주로 해서 이제 피를 흡혈하는 진드기가 많이 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SFTS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 원래 이제 2007, 8년에 중국 산동성에서 처음 출현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2013년에 우리나라 첫 SFTS 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이 SFTS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논밭이나 야산에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산에 가시거나 네. 논밭 일을 하면서 이 진드기에 물리는 상황이 늘었죠. 예.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 진드기의 그 숫자가 늘게 됐고 또 2013년도에 이제 법정 감염병이 됐습니다. SFTS가. 네. 그러면서 의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적극 진단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SFTS 환자가 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까요?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 유충은 1 내지 2mm니까 거의 안 보이죠. 네네. 이 유충은 동물의 피를 흡혈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성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든 사람이든
흡혈을 하는 과정 중에 SFTS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노인이나 이제 만성병 환자분들은 바이러스를 잘 퇴치 못하고 바이러스가 전신에 퍼지면서 여러 장기가 손상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이 진드기가 사람을 어떻게 무는지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흡혈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보시죠. 흡혈을 위해서 토끼의 귀에 붙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잠시 후에 흡혈을 위해서 갈고리와 같은 발을 토끼 피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요. 자, 흡혈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흡혈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면 흡혈을 하기 전보다 몸 크기가 몇 배나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이제 흡혈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닷새 동안에 이렇게 흡혈을 붙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몸을 물었을 적에도 그 떼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갈고리로 피부를 깊숙이 찔러 넣어서 우리가 진드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진드기 같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보통 3 내지 4일 동안 그 자리에서 흡혈을 합니다. 길게는 10일까지 흡혈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린 사람들은 알아채질 못하는데 저걸 발견해서 뺄 때 그 주둥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짙게 핀셋으로 공고하게 붙잡고서 수직으로 피부에서 수직으로 천천히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 집게가 이제 갈고리가 부러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허허. 근데 이런 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국 일원에 특히 농촌, 논밭이나 야산에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작은 소피 참진드기의 0.5%, 그러니까 1000마리 중에 5마리만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지역마다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의 SFTS 바이러스 보유율은 좀 다릅니다. 높은 지역이 좀 환자가 발생이 많습니다. 1000마리 중에 5마리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진드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도 어떤 모기, 특정 모기가 뇌염 모기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기도 이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의 종류가 한정돼 있나요? 예, 지금 이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야생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말고도 일본 참진드기, 뭉뚝 참진드기도 있는데 95% 정도가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대부분이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고 이 진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야외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도 이제 4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진드기 중에서 우리 집에 사는 진먼지 진드기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알러지나 천식하고 관련이 있죠. 진드기에 이번에 물려서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그 평균 연령이 그 고령자들입니다. 72세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 개개인의 면역력의 문제인가요? 우선은 이제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서식하는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가보시면 대부분 고령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진드기에 물리고 바이러스 감염되는 인구 집단이 농촌의 고령자라는 거. 그리고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면역 시스템이 이제 노화가 돼서 적절히 반응을 못해요. 바이러스한테 압도돼서 전신에 이제 바이러스 퍼져서 사망 확률이 이 노령층에서 많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더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죠. 되는 도시 사람보다는 이제 농촌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진드기에 물려 숨진 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축산 농장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그 네팔 국적의 24살 A씨가 야생 진드기를 옮기는 감염병인 야생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돼서 숨진 것이 지난 7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었죠. 갔더니 실험도 해보더니 이거 안 좋다고. 국내에서 지난 2013년 첫 환자가 보고된 뒤 20대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뭐 특수한 상황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20대, 30대는 만성병도 없고 면역 시스템이 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시작돼서 10일경에 갔으면 이미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 간이라든지 전신 여러 장기가 망가진 상태에서 너무 늦게 갔다.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해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이든 일찍 병원에 가서 일찍 치료하면 생존할 확률은 높은 것입니다.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거의 한 10% 이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SFTS는 중국에서 먼저 보고가 돼서 일본, 한국 이 세 개 나라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로 노령층에 감염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치사율이 30 내지 40%, 현재는 치사율이 여기 보시다시피 339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73명,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사율은 21%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치사율은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빨리 진단이 돼서 빨리 치료하면 그 자체로 치사율이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걸려서 약하게 앓는 사람도 진단이 많이 되면 분모가 늘기 때문에 치사율은 현재보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학계에서 보는 건 약 10에서 30 정도까지 보던데요. 네. 어쨌든 그 여타 감염 질환과는 비교했을 때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혹시 사람 간에도 옮을 수 있나요? 예, 지금 보통 찐드기 매개 감염병인데 SFTS 감염 환자가 이제 심해지면 출혈이 있습니다. 예. 입안이든 피부에서 출혈이 되면 그 혈액 내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 가족 간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SFTS에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할 때 피가 막 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관여한 의료진이 4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SFTS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은 환자에서 나오는 혈액이나 체액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장갑을 끼거나 만진 이후에는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거나 이런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액이나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모기는 물리면 가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진드기는 어떨까요? 진드기는 물려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샤워하다가 이제 발견하거나 여기가 가렵다 아니면 피부가 뻘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죠. 발열이나 이런 구토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 물리고 나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잠복기가 1주일에서 2주일입니다. 네네. 초기 증상은 고열, 구토, 설사, 그러니까 몸살 감기하고 소화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한 일주일쯤 되면 전신에 장기 부전으로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에서는 일반 몸살 감기와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특효약이 지금 없는 모양이에요? 현재 이제 바이러스가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있지만 아직 허가가 돼서 사용되는 약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SFTS에 대한 백신을 빨리 개발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감염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대증요법만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는 게 별 치료가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FTS 걸려서 탈수가 되면 수액을 드리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 상승제를 주고 혈소판이 떨어져서 출혈을 하게 되면 혈소판을 수혈한다든지 이런 치료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 묘소 돌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벌초나 성묘 가시게 되면 찐득이 이 SFTS 말고라도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네. 긴 팔옷, 긴 바지를 입으시고 노출 부위는 야외에서 이제 진드기 기피제를 좀 뿌려서 진드기가 못 붙게 하고 제품이 있군요. 예, 풀밭에는 돗자리 펴서 앉고 이 외출 후에는 샤워하고 옷은 또 세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물린 걸 모르기 때문에 옆에 분이 피부에 어디 물린 자국이 있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특히 시골의 농촌의 노인분들은 시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옆에서 피부에 특히 머리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찐득이가 잘 물리는 부위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린 자국이나 이제 고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농촌의 어르신들은 아파도 연락을 안 합니다. 자식들이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걸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프면 빨리 연락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끼덕구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덥고 습해지면서 집에 불청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과일 먹고 껍질을 제대로 안 치우면 초파리가 금방 생겨나서 집안 곳곳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초파리뿐만 아닙니다. 밤잠 설치하는 모기도 있고요. 성가신 파리까지도 있고 이런 해충들은 여름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똑똑하게 해충 퇴치하는 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모기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모기 한 마리 들어와서 윙 이러고 돌아다녀서 하면은 절대 안 잡히죠. 잡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자겠습니까? 파리, 모기, 바퀴벌레, 초파리. 생각만 해도 몸이 근질거리죠. 4대 해충이라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파리는 딱 봐도 비위생적이죠. 장티푸스 같은 각종 전염병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는 뇌염의 주범이고요. 그래서 일단 잡고 보죠. 뿌리는 살충제가 효과 만점이라 이거 꼭 쓰게 되지만 화학 성분 있습니다. 벌레 잡으려다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 성분 전혀 없는 친환경 재료로 해충 잡는 법 알아볼 건데요. 그에 앞서 집안 점검 먼저 들어가 봅니다. 자세히 보시죠. 고온다습한 여름입니다. 불쾌지수 높아지죠. 여기에 짜증 더해질 불청객 기승입니다. 각종 해충들이죠. 여름에는 해충이 잘 생겨서 위생 문제가 고민이에요. 해충이 좀 많이 생겨서요. 애기도 있고 그래서 집안 청소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렇게 신경을 쓰건만 여름철 해충의 공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6살 아이가 있는 이 집도 늘 여름이면 벌레가 문제입니다. 청소도 자주 하고 나름 위생에도 신경 쓴다고 쓰는데 벌레가 아직도 많이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해충 방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해충 들어오는 길목이 바로 확인이 지금 됐습니다. 집안을 살펴본 결과 방충망, 싱크대 밑에 세탁기 배수구에서 해충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는 하죠. 하지만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방충망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정도 구멍이면 충분히 모기라든지 깔따구 종류들이 외부에서 날아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약 2mm 정도의 틈새만 있어도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은 보수용 방충망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런 건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충망 보수 제품입니다. 스티커 뜯어내고 구멍난 자리에 그냥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방충망 구멍이 사라졌죠. 자, 모기의 무단 침입 통로 또 있습니다. 창틀에 물 빠진 구멍인데요. 이번에는 이 물 빠진 구멍에 딱 맞는 보수용 방충망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꼼꼼히 막아줘야 해충 침입 확실히 차단이 되겠죠. 자, 이번엔 부엌입니다. 싱크대 및 가림막을 뜯어서 여기는 좀처럼 안 뜯는데요. 일단 내부 살펴봤습니다. 쌓인 먼지와 거미줄 심란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바퀴벌레가 들어오게 되면 번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수관과 호스의 이음새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일단 박스테이프로 이음새 부분을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바퀴벌레 들어올 구멍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평소 무심코 넘기는 곳 또 있습니다. 바로 배수구인데요. 자, 여기 뜯으면 심란하죠. 아파트의 경우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다른 집 해충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습한 배수구, 온갖 해충이 네, 여기 보시면요. 배수구 안쪽으로 물때가 많이 껴있는데요. 이런 곳에다가 나방파리가 알을 깔 수 있습니다.
일단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물때를 없애고요. 그 다음 배수구 전용 방충망을 붙여줍니다. 붙이기 전에 배수구 물기를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잘 붙습니다. 그리고 뚜껑 닫고요. 세탁기 호스 연결하는 거죠. 대충 올라올 일 없겠죠. 그래도 벌레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살충제를 쓰게 되는데요. 일단 즉각적 효과 자랑하는 스프레이, 연기가 없어 실내에서 많이 쓰는 전자모기향, 야외에서 주로 쓰는 태우는 모기향까지 종류 다양합니다. 모두 꼭 창문을 열고 사용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 천식, 비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살충제 속의 유해 성분 때문인데요. 해충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얘기 나올 법합니다. 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살충제에 들어가 있는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 바이올레스 메치진이라는 그런 환경 호르몬 유발 의심 물질이 있습니다. 또 퍼메트린은 환경부의 내분비 장애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서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화학 성분 걱정 없이 향기롭게 해충 쫓는 법 있습니다. 바로 해충 퇴치 식물을 놓는 건데요. 해충이 싫어하는 향을 내뿜는 식물들입니다. 자, 먼저 바카라고 하죠. 페퍼민트입니다. 이 시원한 향이 모든 해충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이건 구문초라는 건데요. 은은한 장미향과 레몬향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겐 향기롭지만 특히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향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세이지와 야레향, 캐트닙, 페니로열 민트도 해충 퇴치에 효과적인 식물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하게 해충 잡는 법 알아봅니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해충 퇴치제를 만들 건데요. 자, 오렌지 껍질을 모두 벗기고요. 이걸 병에 담습니다. 껍질이 충분히 잠기도록 에탄올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오렌지 껍질 안에 리모넨이라고 하는 살균 성분이 많은데요. 그 성분들이 에탄올에 우러납니다. 그 성분을 모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잘 우러난 에탄올을 분무기병에 따로 모아주면 천연 해충 퇴치 스프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기 잡는 천연 덫 만들어 볼까요? 1.5리터 페트병의 윗부분 칼로 잘라내고요. 잘라낸 병에 물을 500ml가량 부어준 뒤 설탕 한 숟가락, 효모 4분의 1티스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모기가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스트가 설탕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기들이 여기에 다 꼬여들게 되는 거죠. 잘라낸 페트병의 윗부분은 뒤집어서 물 채운 병에 끼운 뒤에 윗부분을 랩으로 씌우고 벗겨지지 않게 고무줄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한 개 뚫어주면 되는데요. 모기 습성을 이용한 친환경 모기 덫입니다. 모기들 이 안으로 모이게 된다고 하네요. 자, 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입니다. 똑똑한 해충 퇴치법으로 보다 안전하게 가족의 건강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3살 배기 아기를 키우는 김민영 씨는 거의 매일 청소를 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카펫 먼지를 빨아들이고 침대 매트리스의 먼지도 제거하지만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청소기를 매일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미세물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전문 장비로 먼지를 채취해 진먼지, 진드기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청소를 잘했다지만 매트리스와 카펫에선 먼지 1g당 진먼지, 진드기가 위험 수준인 100마리 이상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세탁한 이불에서도 먼지 1g당 50마리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채집한 먼지를 40배 정도 확대해보니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가 보입니다. 밤사이 1g 정도의 피부 각질이 떨어지고 땀이 나기 때문에 번식이 쉬운 겁니다. 사람의 피부에서 나오는 이제 각질 이런 것들이 주 먹이원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접촉하는 그런 침구류에 이제 많이 서식할 수 있고. 문제는 진먼지, 진드기가 많을 경우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더욱 민감합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에 있는 단백질이나 효소 같은
물질들이 민감한 분들한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죠.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려면 침구류는 되도록 2주일에 한 번씩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삶아반 뒤 탈탈 털어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는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주고 침대 속에 진드기 퇴치용 시트를 깔거나 제거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